안녕하세요. 블랙호시 마스터 신입니다. 오늘은 사회 기출문제 분석 시간이에요. 자, 들어가 볼게요. 행복. 행복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험 문제에 나와서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벤담밀 이렇게 해서 3명의 학자를 더 넣어놨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존재의 목적이 행복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다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 학자인데요. 이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옳은 행위이자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인데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은 총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4가지는 질 높은 정주환경,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 그리고 참여 중심의 정치 문화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니까 저는 행복한 삶으로 하고 맞는 말에 줄을 긋겠습니다. 질 높은 정주 환경,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삶의 방식, 국민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출되거나 정책으로 산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국가나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가 아닌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여 중심의 정치 문화가 정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이고요. 기본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총 5개가 있고요. 자유권은 간섭이나 침해 없이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평등권은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청구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단적 권리입니다.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사회권이니까 답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수단적 권리. 그거를 다른 말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청구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른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잖아. 차별이란 단어 나오면 바로 평등권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참정권에 대해서 볼게요. 참정권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인데 요 국민투표권하고 공무단임권이 자꾸 이제 보기에 자꾸 등장을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선거권이란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투표권을 얘기하고요. 국민투표권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공무단임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이 되어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이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참정권이고요. 그러면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면요.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이거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국가의 권력에 간섭을 받지 않는 것. 이게 자유권이고요. 그리고 기본권을 침해당할 때 구제당하는 거. 이게 바로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평등권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인데요. 기본권은
저희 나라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요. 그 법의 조항이 헌법 제37조 2항 국가의 안정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답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정보장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인권이고요. 인권의 특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보편성, 항구성, 불가침성.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보편성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항구성과 불가침성은 항구성은 이제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구나 항상 가진 특징을 가지고 있고, 불가침성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권 보장의 역사. 여기 이제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어 왔냐는 건데, 첫 번째 단계가 자유권과 평등권이고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인 시민혁명이거든요. 이 시민혁명들이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했고, 그 다음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지정했고, 그 다음에 유엔의 세계인권 선언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순서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서요. 인권, 보편성, 항구성, 불가침성, 인간으로서 항상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그리고 국가법으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다. 그래서 자연권이라고 또 불렀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순서요. 순서는 영국, 독일, 국제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가나다예요. 그 다음은 시민불복종. 이번에 2022년에 처음 나온 문제인데요. 요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도덕 선택하신 분들은 보실 거고, 안 선택하신 분들은 못 보실 거라서 시민불복종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비폭력이어야 하고, 그러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는요. 정당성, 최후의 수단, 비폭력성, 처벌의 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처벌의 감수하셔야 돼요. 어쨌건 법치주의에서 법을 위반하는 거라서 나는 시민불복종인데 내가 주인인데 이게 아니라 어쨌건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 국민도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은 감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간디의 소금법 폐지 운동,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 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 들어가서요. 양심적이고 비폭력적이며 공공성을 가진 행위이다. 잘못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처벌은 감수해야 한다. 됐죠? 답은 시민불복종입니다. 그 다음은 기후 파트고요. 기후 파트는 저번에 이제 열대기후, 건조기후 나왔었고요. 이번에 한대기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기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왔던 게 나올 수도 있어서 한 번씩 읽고 넘어갈게요.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 집을 지면 띄어 짓는다. 토양이 척박하여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불을 질러 밭을 만든 후 작물을 재배한다. 요게 열대와 건조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대기후라고 하셔야 돼요. 열대기후. 되겠죠? 건조기후는 밑에 적혀 있어요. 오아시스, 그리고 대추야자, 그리고 지붕이 평평한 흙벽돌집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요거는 건조기후고요. 이번에 이제 나온 게 답이 한대기후였는데요. 겨울이 길고 몹시 추운 날씨, 순농 유목의 털가죽 의복의 폐쇄적 가옥 구조인데요. 여기 지금 여기가 적도예요. 영도 보이시죠? 영도. 영도로부터 가장 떨어져 있는 건 C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답은 C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한대기후. 자, 문화권인데요. 문화권은 다 보셔야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거는 저번에도 한번 해봤던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지도에 표시된 가암 문화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북부 아프리카죠. 그래서 여기 보고 넘어갈게요. 건조 문화, 이슬람교, 아랍어, 오아시스 농업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요. 되시겠죠? 저기가 이제 사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지도상에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에스파니아, 포르투갈의 진출로 유럽 문화가 전파되었고 원주민 플러스 백인 플러스 흑인 플러스 혼혈인 다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저희가 잘 모르는 게 많으니까 모르는 거 위주로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지도에서도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 이해 태도는 사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여기는 너무 많이 했던 파트죠. 그래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우리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자기 문화 최고, 다른 나라 문화 최고, 우리 모두 최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편하게 암기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들어가 볼게요. 문화 사대주의는 다른 나라 문화 최고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문화를 자기 문화보다 우월한 것으로 믿고 동경한다. 그리고 문화 이해의 관점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로 그 사회의 자연적 환경이나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이해한다. 이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자문화 중심주의는 우리 문화 최고거든요. 그래서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한다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장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는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나라 문화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서 우열을 가리지 말고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도 바로 문화 상대주의고요. 자기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보다 우월하다. 이거는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자기 문화를 평가하는데 다른 문화가 더 좋다. 이게 바로 문화 사대주의. 되셨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자문화 중심주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가 지금 문화 사대주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나오는 걸로는 문화 상대주의가 더 많이 나오니까요. 꼭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슬람교의 명예살인. 이슬람교는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교인데 종교를 바꾸면 이제 형제들이 혹은 아빠가 아이를 죽여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의 전족, 그리고 아프리카에 아직 남아있는 식인폭승과 인도의 사티는 저희 나라 이제 그 한국사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데 어쨌건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죽어요. 살아있지만 뭐 그런 얘기예요. 순장 얘기입니다. 순장.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편윤리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를 말해요. 되겠죠? 그렇다고 특수윤리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서만 공유하는 윤리 좋아요. 그렇지만 특수윤리가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명예살인과 식인풍습은 문화로 인정되기가 어렵다. 생명 존중과 같이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따라야 할 행위의 원칙인 보편 원리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식인품습, 명예살인 등의 문화까지도 해당 사회에서 고유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태도. 그래서 이거는 인정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문화 변동의 양상입니다.
문화 변동은 융합, 동화, 병존 이렇게 나눠져요. 융합은 두 문화가 합쳐서 아예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고요. 동화는 한쪽이 아예 들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A 안에 B가 있을 수도 있고 B 안에 A가 들어갈 수 있는 요게 이제 바로 문화 동화입니다. 문화 병종은 스스로 그냥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문제. 각각 나란히 존재한다. 이게 바로 문화 병존. 각각 나란히.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의 불교와 전통이 합쳐져서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 여기도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 이게 바로 문화 융합입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니까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화 변동의 요인은요. 내재적 요인이 있고 외재적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내재적 요인으로서 일단 문화의 변동의 요인, 내재적 요인. 발견,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발명,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외재적 요인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가 있는데 직접 전파는 사람 간의 접촉,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배우는 교육 이런 거고요. 간접 전파는 책, 인터넷, 미디어 등으로 전파되는 것을 말하고 자극 전파는 이 전파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자극 전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내재적 요인인가라고 했는데 아니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니오는 일단 문화 전파로 가야겠죠?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내재적 요인이 방금 두 개가 있었잖아요. 발견 아닌 발견.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걸 찾아냈다. 찾아낸 건 여기 있죠. 발견. 그래서 이게 바로 얘에 들어가는 얘가 발견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얘는 아니오니까 발견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발명입니다. 네, 그 다음은 다문화사회인데요. 다문화사회는 이번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문화사회는 이민자 정책 이론으로 보시면 되고 첫 번째가 용광로, 그리고 샐러드볼 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용광로 이론은 이민 가정 자체가 용광로다 보니까 아예 완전히 이민사회에 오면 이민사회의 문화로만 살아라. 이게 이제 바로 용광로고요. 샐러드볼 이론은 모든 문화가 자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화교, 즉 중국인들처럼 뭐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있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샐러드볼 이론을 얘기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하나로 녹여서 그 사회의 주류 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다문화 정책이 바로 용광로 정책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